식탁 위엔 식어버린 국 한 그릇, 텅 빈 집안 시계 소리만 나를 재촉하고 있어. 자식들은 멀어지고 외로움은 깊어지는데 이제는 나도 사랑하고 싶어. 늦었다 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미안해 이기적인 엄마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국을 끓였어요. 밥도 했고요. 반찬도 꺼냈어요. 혼자 먹기엔 또 많았죠. 나는 왜 늘 이렇게 밥을 할까요? 누군가 올 것처럼요. 정작 아무도 안 오는데요. 밥상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어요. 우리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나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말다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줄부터 숨이 막혔어요. 큰아들이 먼저 쏘아붙였어요. 엄마, 그 인간이랑 같이 살면 우리랑은 끝이야. 그 인간? 이름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부르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단어 하나에 이미 무너졌는데요. 큰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다시 찍어 눌렀어요. 엄마 장례도 알아서 해. 우리는 안 가. 장례라는 말이 화면에 있어요. 그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애가요. 엄마 장례를 입에 올려요. 이번엔 딸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 그 나이에 남자 붙들고 망신 좀 그만 시켜. 막내도 뒤늦게 한 줄을 보냈어요. 막내는 늘 말이 짧아요. 눈치도 많고요. 엄마, 그냥 그 아저씨랑 헤어지자. 제발. 그날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밥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고요. 숟가락을 쥔 손이 굳었어요.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큰아들이 메시지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어요. 큰아들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갔대요. 큰아들은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서 손 떼세요. 그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한테 접근하는 이유 뻔하잖아요. 그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 답했다고 해요. 조심스럽게요. 아드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큰아들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대요. 그냥 끊어버렸대요. 이해요? 사기꾼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그거예요.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는데요. 동시에 무너졌어요. 걱정이 대화가 아니라 제압이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재혼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빈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2년 됐어요. 처음 1, 2년은 정신이 없었죠. 장례 치르고 서류 정리하고 아이들 챙기고요. 그땐 울 틈도 없었어요. 울면 할 일이 멈추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조용해져요. 너무 조용해져요. 바쁜 일이 끝나니까 진짜 내 삶이 남더라고요. 그 삶이 생각보다 공허했어요. 가끔은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저녁이요. 저녁 7시 이후가 제일 무서웠어요. 불을 켜면 집이 더 넓어 보여요. 넓어진 만큼 마음도 휑해 보여요. TV를 켜요. 라디오도 켜요. 근데 사람은 안 생기잖아요. 소리만 생길 뿐이죠. 아이들은 바빠요. 큰아들은 회사에 치이고, 딸은 육아에 치이고, 막내는 자기 삶을 겨우 꾸려가요. 이해해요. 그래서 더 말을 못했어요. 엄마 외롭다는 말이요. 그 말이 아이들한테는 짐일 것 같았거든요. 나는 엄마니까요.
엄마는 괜찮아야 하잖아요. 근데 괜찮다는 말이 오래되면 사람이 말라요. 웃는 법을 잊어버려요. 그 사람을 만난 건 문화센터였어요. 그림 수업이었죠. 솔직히 말하면요, 그림이 좋아서라기보단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간 날이 더 많아요. 어느 날 수업 끝나고 계단에서 제가 잠깐 멈췄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요. 그때 그 사람이 말없이 제 옆에 섰어요. 누굴 밀치지도 않았고 도와준 티도 안 냈고요. 그냥 제 속도에 맞춰 내려갔어요. 그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사람들은 보통 서두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속도를 맞춰줬어요. 며칠 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주 사소한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이 붓은 어디서 사셨어요? 선생님? 그 말이 낯설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처럼 불러주니까요. 그날부터 조금씩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 마트 장보기 한 번, 대단한 데이트가 아니라 생활이었어요. 근데 생활 속에 누군가가 들어오니까 제가 사람으로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일을 얘기할 사람이 생기는 거요. 그게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카페에서 컵을 쥔 손이 잠깐 떨리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전처가 오래 아팠습니다. 병이 길어지면서 집이 병원이 됐고요. 부부가 보호자와 환자가 됐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사실만 말했어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인생에 다시 들어가는 게 겁납니다. 제가 짐이 될까 봐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이 사람은 가벼워서 혼자 산 게 아니구나. 무거운 시간을 겪어서 조심스러운 거구나. 1년쯤 지났을 때 공원 벤치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혼인신고 같은 말은 부담일 수 있는데요. 그냥 같이 살면 어떨까요? 혼자 늙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그 말이 꽃다발보다 좋았어요. 현실이었으니까요. 근데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건요. 아이들이었어요.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을 아이들 눈으로 먼저 보고 있더라고요. 허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죄책감이 먼저 오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말하기로 했어요. 숨기고 시작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게 지옥문이 될 줄은 몰랐고요. 아이들을 불렀어요. 밥이나 같이 먹자고요. 갈비찜도 했어요. 제가 긴장하면 꼭 그래요. 괜히 많이 차려요.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죠. 엄마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큰아들이 바로 되물었어요. 대답할 틈도 안 줬어요. 뭐? 그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인데? 빚은? 연금은? 건강은? 어디서 만났어? 딸도 얼굴이 굳었어요. 딸은 말이 빠르지 않아요. 대신 한마디가 깊게 박혀요. 엄마. 엄마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그러면 친척들이 뭐라 해. 엄마 진짜 왜 그래?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근데 큰아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결론을 정해놓고 죄를 묻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큰아들이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엄마 돈 보고 붙는 거야. 그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한테 접근하는 남자. 100% 목적 있어.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돈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딸은 체면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체면이요. 사실은 두려움이었겠죠.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 그 나이에 남자랑 산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엄마는 엄마답게 살아야지. 저는 되물었어요. 처음으로요. 제대로요. 엄마답게가 뭐야? 큰아들이 비웃듯 덧붙였어요. 내가 평생 해온 삶을 바보짓으로 만들더라고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건 몰라. 사람 잘 믿잖아. 평생 뒷바라지만 해서 세상을 몰라. 그 말에 속이 뒤집혔어요. 평생 뒷바라지라니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게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은 반박하면 가족이 찢어질 것 같아서 말을 삼켰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울먹이면서도 단호했어요. 엄마 선택해. 그 사람 잡으면 나 엄마 안 봐. 진짜로. 그날 밥상은 밥상이 아니었어요. 재판 때였어요. 나는 피고였고 내 아이들은 판사였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 전화가 무서웠어요. 전화가 오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어요. 딸은 문자로도 압박했어요. 엄마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요. 엄마가 그러면 가족이 망가진다고요. 엄마, 그 사람 정리해. 아니면 나 진짜 엄마 못 봐. 딸은 망신을 말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딸은 망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엄마가 상처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다만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망신이라는 단어를 방패로 쓰는 거죠. 큰아들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칼을 들이밀었어요. 등기, 통장, 보험 상속, 간병비, 그걸 말하면서 내 선택권을 깎아내렸어요.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건데? 통장 보여줘. 그 사람 신분 확인해야 돼. 채무 있는지 봐야 돼. 내가 죄인도 아닌데요. 내 통장을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작아졌어요. 막내는 눈치를 봤어요. 막내는 늘 중간에서 흔들려요. 그래도 막내도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형이 진짜 화났어. 이번엔 엄마가 그냥 져줘. 제발. 엄마, 엄마가 져줘. 그 말이 익숙했어요. 나는 평생 그랬거든요. 누가 울면 내가 져줬고요. 누가 화내면 내가 져줬고요. 가족이 흔들리면 내가 져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지면 나 자신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큰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엄마, 그 인간 어디 있어?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큰아들은 제 말을 듣기보다 자기 결론을 반복했어요. 나 만나봤어. 딱 보니까 간 보는 눈빛이더라.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게 외로운 여자야. 딸도 곧바로 달려왔어요. 딸은 저를 붙잡고 울먹이면서도 몰아붙였어요. 엄마, 제발 연락 끊어. 엄마 상처받으면 나 진짜 못 견뎌. 그때 저는 묻고 싶었어요. 너희는 내 상처가 두려운 게 맞니? 아니면 너희가 불편해질까봐 두려운 거니? 큰아들이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칼이었어요. 마지막 경고야. 그 인간이랑 계속 만나면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니다. 그 말이 무너뜨렸어요. 엄마 자격을 박탈당한 느낌. 엄마라는 역할로 평생 살아왔는데 그걸 한마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도 알았어요.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드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저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죠. 저는 괜찮습니다. 가족이랑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빠지겠습니다. 그 말이요. 사랑을 포기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동시에 그 사람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도 보였어요.
전철을 병간호하며 버티다가 결국 무너진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더 누군가 인생을 흔드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또 접는구나. 또 가족을 위해 내 마음을 접는구나. 이렇게 한 번 접으면요. 두 번도 접겠죠. 그리고 나는요. 다시 빈집으로 돌아가겠죠. 며칠 뒤 새벽이었어요.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벽을 짚었는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여기서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응급실에 전화하려고 하다가 누굴 먼저 불러야 할지 멈췄어요. 큰아들일까? 딸일까? 막내일까? 누구든 전화하면 미안해질 것 같고 누구든 전화하면 또 혼날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손이 먼저 누른 번호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갈게요. 숨부터 천천히 쉬세요. 그는 말없이 접수하고요. 검사하고요. 설명을 듣고요. 약을 챙겼어요. 제가 링거를 맞는 동안요.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가족이 반대한다고요. 내가 흔들렸다고요. 지금은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서러웠어요. 살아야 한다는 말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살아내기만 했는지 들춰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병실에서 결심했어요. 감정으로는 안 된다. 엄마가 행복할래. 그런 말은요. 아이들에게 핑계로 들릴 뿐이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리스크예요. 돈, 간병, 체면, 그리고 내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 그럼 내가 해야 할 건 하나였어요. 준비.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보험, 연금, 집 등기. 내가 가진 것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숫자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원칙을 만들었어요. 각자 재산은 각자, 공동계좌는 생활비 정액만, 혼인신고는 보류, 1년 동거부터 요양과 간병 대비 예산, 연명의료의향서, 장례 메모, 명절과 방문룰, 사소한 것까지 다 적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도 요구했어요. 나만 준비하는 건 불공평하니까요. 당신도 정리해요. 나만 준비하면 불공평해요. 알겠습니다. 전처 병간호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이 사람은요, 사랑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아이들을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밥상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회의였어요. 저는 먼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엄마는 그 사람을 만날 거야. 허락 받으려는 자리 아니야. 통보야. 큰아들이 바로 받아쳤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통보. 그럼 우린 뭐야?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이제는 엄마 말고 나로 서야 했어요. 너희는 내 자식이야. 너희는 내 인생의 심사위원이 아니야. 딸이 울분을 참지 못했어요. 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겁이 많았어요. 엄마는 왜 우리 마음은 몰라줘?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알아. 너희는 무서운 거야. 엄마가 무너질까봐. 너희가 책임져야 할까봐. 큰아들은 감정을 숨기려 더 차갑게 말했어요. 공중에. 말로는 못 믿어. 그 말이 서운했어요. 그래도 이해했어요. 큰아들은 사랑을 믿는 애가 아니라 시스템을 믿는 애였으니까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픈 걸 찌르듯 물었어요. 그 사람 전처랑 왜 헤어졌대? 저는 숨기지 않았어요. 숨기면 의심이 더 커지니까요. 전처가 오래 아팠대. 병간호가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가 무너졌고 결국 헤어졌대.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책임이 뭔지는 아는 사람이야. 큰아들은 마지막까지 두려움을 놓지 않았어요. 그럼 엄마가 아프면 또 떠날 수도 있잖아.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세상에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떠날 수도 있지. 사람은 누구든 떠날 수 있어. 그래서 엄마는 사람만 믿지 않아. 준비로 내 삶을 지키는 거야. 막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막내는 늘 미안한 얼굴로 말해요. 형 누나. 엄마 이번엔 진짜 준비했어. 우리도 엄마 인생 좀 믿어주자. 그날 결론은 조건부였어요. 1년 동거, 재산 분리 원칙, 공동계좌 룰, 그리고 인사 자리 한 번. 큰아들은 끝까지 못을 박았어요. 약속 어기면 그땐 진짜 끝.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약속 지킬게. 며칠 뒤였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이미 터진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지금 너무 화나?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또 무슨 일이야? 이번엔 또 뭐가 터졌어? 이모가 전화했어. 엄마 남자 만난다며. 엄마가 동네에서 소문 다 났대. 저는 귀가 멍했어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모가 어떻게 그걸 알아? 딸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내가 말했어.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어요. 내 이야기가 내 입이 아니라요. 딸 입에서 먼저 나갔어요. 왜 말했어? 엄마를 말리려고. 엄마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가족들이 다 말리면 엄마가 포기할 줄 알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딸은 그걸 설득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건 공개 처형이었어요. 그날 저녁 친척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들이요. 그런데 말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 나이에 남자랑 사냐? 조용히 살아라.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사별한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 말들이요. 딸이 쓰던 단어들이랑 비슷했어요. 망신, 체면, 먹칠. 전화를 끊고서 거울을 봤어요. 나는 언제부터 내 삶이 망신이 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때 딸에게 처음으로 단단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못했던 말이요. 너는 왜 엄마 인생을 너희 친척들한테 맡겨? 너는 왜 엄마를 너희 편의대로 공개해? 엄마, 나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게 한 건 너야. 내가 상처받는 걸 막고 싶으면 내 옆에 있어야지. 왜 내 뒤에서 나를 팔아? 미안해. 근데 엄마. 엄마가 그 사람 때문에 울면 나는 진짜 못 견뎌. 그때 알았어요. 딸은요, 나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통제의 모양으로 굳어 있었어요. 딸의 망신 사건이 터지고 큰아들은 더 강해졌어요. 큰아들은 그걸 증거로 썼어요. 엄마가 감정에 휘둘린다고요. 그래서 더 관리해야 한다고요. 큰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카페였어요. 큰아들은 늘 공개된 장소를 좋아해요. 감정이 폭발하지 않게요. 그게 통제죠. 큰아들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써.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각서 같은 거였어요. 엄마 재산은 엄마 자식에게만, 상대방에게는 권리 없음. 그런 문장이었어요. 큰아들이 건조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 사람 만나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어. 근데 최소한 나중에 우리가 피해보게는 하지 마. 그 순간요. 저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였어요. 큰아들은 돈이 탐나서가 아니에요. 큰아들은요.
흔들리는 집이 다시 오는 게 공포인 거예요. 그 공포가 서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말했어요. 이건 협박이야.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보는 거야. 협박 아니야, 안전장치야. 안전장치면 엄마가 준비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공동계좌 룰도 있고 재산 분리도 있고 간병 대비도 있어. 그건 엄마가 만든 룰이잖아. 엄마가 마음 바꾸면 끝이야. 문서로 남겨야 돼. 저는 숨을 고르고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너는 엄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엄마를 묶는 거야. 큰아들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런데도 큰아들은 한 발도 안 물러섰어요. 그럼 엄마가 책임져.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린 진짜로 끝이야. 저는 그 말에 오히려 결심이 섰어요. 이 집에서 끝이라는 단어를 제일 쉽게 쓰는 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각서를 안 쓴다가 아니라 내 방식으로 정리한다로 바꿨어요. 큰아들 요구대로 끌려가지 않기로요. 대신 제가 준비한 원칙을 정식으로 정리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조심조심했어요. 서로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았어요. 근데 생활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활은 튀어나와요. 첫 번째 큰 충돌은 명절이었어요.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명절엔 다 같이 모이자고요. 그 사람도 오시냐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너무 빠르면 큰아들이 또 날이 설 것 같고요. 안 가면요. 딸은 또 엄마 변했다 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안 가도 됩니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저는 속이 뒤집혔어요. 나는 또 가족을 먼저 두고 내 마음을 마지막에 둘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짜증을 냈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그게 짜증으로 나왔어요. 왜 항상 나보고만 참으래요? 왜 항상 가족이 먼저예요? 내가 평생 그랬어요. 이젠 좀 나도 먼저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겁이 났습니다. 그는 겁이 났다고 했어요. 전처 병간호 이후로 가족 갈등이 커지는 게요. 그는 그걸 다시 겪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명절 문제는 결국 타협했어요. 저 혼자 잠깐 들르기로요. 그 사람은 집에서 쉬기로요. 그런데 그날 명절 자리에서 딸이 한마디를 했어요. 아주 작게요. 근데 크게 들렸어요. 엄마, 진짜로 우리 버릴 거야? 그 말이요. 딸의 본심이었어요. 망신도 체면도 아니었어요. 버림받을까봐 무서운 거요.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너희 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도 엄마 인생을 버릴 수는 없어. 큰아들은 끝까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변화였어요. 조건 중 하나였죠. 아이들 앞에서 인사자리. 저는 긴장했어요. 큰아들이 또 막말할까 봐요. 그 사람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하지 않았고요. 과장도 안 했어요. 큰아드님, 따님 막내 아드님, 불편하실 거 압니다. 저는 어머님을 힘들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큰아들은 바로 본론을 던졌어요. 돌려 말하지 않아요. 재산 문제는요. 그 사람은 피하지 않았어요. 눈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재산은 자녀분들에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딸은 감정으로 시험했어요. 딸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또 울게 되는지요. 우리 엄마 상처받게 하면 저 가만 안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말에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 맞습니다. 전처 병간호하면서 가족이 아픈 게 사람을 얼마나 바꾸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요,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이요. 조심스러운 어른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같이 살면서 느끼는 건 거창한 행복은 아니었어요. 그냥 생활이 덜 무서워지는 정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 누군가가 있고요. 밥할 때 간을 같이 보고요. 약 먹을 시간을 서로 챙기고요. 그런 것들. 그 1년 동안요. 아이들의 마음을 바꾼 건 말이 아니라 사건들이었어요. 제가 감기로 알아누웠을 때 그 사람은 약 시간을 맞춰 챙기고요. 죽을 끓였어요. 그런데 과하게 티내지 않았어요. 그게 더 믿음이 갔어요. 돈 문제에서도 선을 지켰어요. 공동계좌는 생활비만. 내 통장을 묻지도 않았고요. 내 집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딸은 가끔 떠보듯 물었어요. 말투는 부드러운데 질문은 날카로웠죠. 아저씨, 엄마랑 결혼하고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 사람은 잠깐 생각하고 답했어요. 좋은 게 아니라 덜 무서운 게 좋습니다. 혼자 병원 가는 거, 혼자 밥 먹는 거, 그런 걸 서로 덜 하게 되는 게요. 딸은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침묵이요. 딸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신호였어요. 큰아들의 변화는 늘 한 줄로 왔어요. 길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한 줄이 오래 남아요. 엄마, 잘 지내? 그 한마디가 큰아들의 사과였어요. 막내는 계속 중간에서 숨통을 틔웠어요. 분위기가 굳으면 일부러 농담도 했어요.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네. 아저씨, 우리 엄마 밥 잘하죠? 그렇게 조금씩이요. 아주 조금씩이요. 가족이 다시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 사건은요. 그 사람이 과로로 쓰러진 날이었어요. 큰 병은 아니었는데요. 과로였어요. 전철을 간병하던 습관이 남아서 자기 몸을 안 챙기던 거죠. 저는 병원에서 정신이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또 누군가를 잃을까 봐요. 그때 큰아들이 병원에 왔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늘 반대만 하던 애였거든요. 큰아들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결국 들어와서 그 사람을 봤어요. 큰아들이 낮게 말했어요. 그건 신문이 아니었어요. 부탁이었어요. 우리 엄마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큰아들이 얼마나 싸웠는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큰아들은 엄마를 지키고 싶었고요. 그 방법을 몰라서 나를 세워들었던 거예요. 1년이 지나자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혼인신고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하고 싶었어요. 이 나이에 혼인신고는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표시였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불렀어요. 큰아들이 먼저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큰아들은 끝까지 현실로 말하려고 해요. 엄마,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얽히는 거 많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아. 그래서 더 정리했어. 딸은 조용히 물었어요. 딸이 처음으로 체면이 아니라 감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진짜 사랑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랑도 사랑인데 나는 이제 혼자 늙고 싶지 않아. 큰아들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그 한참이 큰아들한테는 큰 변화였어요. 엄마가 행복한 게 결국 우리한테도 좋겠지. 딸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늦게라도 행복해. 대신 아프면 숨기지 말고 말해.
그 말이 허락이었어요. 그의 나름의 허락. 혼인신고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큰아들이 집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색해서 먼저 물었어요. 너 왜 왔어? 데려다 주려고. 차 안이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안 켰어요. 우리 둘 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요. 그날은 더 말이 없었어요. 구청 앞에 도착했을 때 큰아들이 툭 말했어요. 축하라는 말 대신요. 큰아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프면 숨기지 말고 말해. 나중에 괜찮다는 말로 나 또 무너뜨리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약속할게.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은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지금 가. 끝나고 사진 한 장만 보내줘. 막내는 단톡방에 바로 축하를 올렸어요. 막내는 분위기를 풀 줄 아는 애예요. 엄마 오늘 주인공이네. 축하. 끝나고 밥 사줘요. 구청 앞에서 그 사람 손이 떨렸어요. 저는 물었어요. 왜 떨려요? 전처 때는요. 혼인신고가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요. 버틴 사람끼리 하는 약속 같아서요.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번엔 시작도 맞아요. 근데 끝까지 가는 시작. 혼인신고가 끝나고 큰아들이 단톡방에 짧게 올렸어요. 그 한 줄이요. 그 애의 축하였어요. 축하해. 엄마 행복해. 대신 약속한 건 지켜. 딸도 답을 보냈어요. 그 애도 자기 방식으로 엄마를 놓아준 거예요. 엄마 축하해. 진짜로. 오늘부터 아저씨 아니고 아버지인가요? 엄마 밥 사. 자식이 반대할 때 저는 내가 나쁜 엄마인지부터 의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이들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였어요. 그 두려움이 막말이 되고 절연이 되고요. 우리는 서로를 찢을 뻔했죠. 그래도 우리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건요. 누가 이겨서가 아니에요. 서로의 두려움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아이들은 자식이기 전에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이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